네, 시사정당 3인 3색 7월 17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행보 본격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현재 국회가 상당히 이제 협치의 어떤 새로운 그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야 3당이 각각 다릅니다.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3일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리사가로 꼬인 정국이 이제 수습으로 나가는데,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시기가 겹쳐지면서 청와대에서 캐비넷에서 300건 문건 발견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이 정무비서관 수석실인가 거기서 또 추가로 나왔다고 그것도 보도됐던데, 이 청와대 캐비넷 300문건 이 굉장히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과 여러 지금 재판에서 워낙 지금 피고인들이 전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리라 보는데, 이게 또 그러면서도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그러대요.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이제 자필로 메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소수, 뭐 10여 명 정도로 이렇게 추려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제 수사를 하면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논란은 되겠지만은 이거 자체가 정황 증거로서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검찰의 어떤 정황 증거 제시로서는 상당히 유력한 수단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건의 작성자와 결제자 확인이 관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서 생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생산이라는 표현은 공식 작성 기록이 되지야만이 문서 생산 번호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이게 그냥 뭐 개인이 그냥 작성했다가 뭐 결제 안 받고 뭐 그냥 있는 이런 자료들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 청와대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과 또 정무수석실에서도 오늘 발견된 것들이 상당히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 뭐 내용으로 본다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 또 블랙리스트 문제,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 국정교과서 관련 등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됐던 정책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국정기조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 지시로 이런 걸 생산을 해서 어떤 경로로 이것이 다시 보고가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이런 게 이제 관심일 건데, 대체로는 오늘 보니까 뭐 조홍천 전 비서관인가요? 네.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보니까 두 사람밖에 없다. 이걸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당시 민정수석 우병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작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은 저게 된다, 추측이 된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검찰에서 자기한테 그런 걸 물어본다면 정언할 용의도 있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그 안에서 아마 아까 말씀대로 14명 정도라면 대체로 문건의 어떤 필체라든가 또 기술된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파트에서 누가 했던가는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단순히 뭐 어떤 근거 없는 문건이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한창 특검과 검찰에서 이 최순실 게이트를 할 때 압수수색을 2번이나 영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정리를 안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다 파쇄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역사의 그건지
민정수석실에도 이런 문건이 남아 있고 또 정무수석실에도 남아 있다고 하니까 이 뭔가 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실수가 있었던지 그런 걸 건데 어쨌든 간에 그나마 그 과거 정부가 저질렀던 그런 그 일들이 그 일부라도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일이고 의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과거 구여권 세력의 어떤 연장 구여권 세력의 어떤 사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명분이 옹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정물이기 때문에 공개수도 안 되고 정권 체력도 안 된다고 했는데 엄밀하게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범죄 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고등법원장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당이 이렇게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현재 정부 여당이 이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금 이 조윤선이나 이 김기춘이 이미 구형을 받았고 실형을 구형을 받았고 또 삼성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해 갖고 저기 국민연금공단에 그분 또 구형을 받았죠. 복지부 그런 것도 문영표. 뭐 그런 걸 본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미 이거는 범죄로 특정이 되어 있는 사건에 관련된 문건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이 국가 지정물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하지만 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심정적으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앞으로 아마 과정을 통해서 이 검찰에서도 지금 이제 그 수사를 개시했다 그러죠. 예. 개시했기 때문에 문건의 작성자, 결정자 이런 것들이 다 그 확인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리온 방사 비리 문제를 해가지고 이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 애국가 비애교구의 문제이며 이적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하라.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아마 전방위적인 반부패 활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산비리에 상당히 지금 정조준한 것 같습니다. 당장 감사원에서 발표하는 것이 근거가 뚜렷하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감사원 발표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지시하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조사를 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은 이렇게 반부패 활동들을 이렇게 굉장히 공식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이제 주재하는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하겠다 했을 때 상당히 힘이 실리는 활동들이 이제 진행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전 정부의 이제 부패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작업들에 대해서는 손보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관측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반부패 기관 협의회는 주로 어떤 부처들이? 이 대통령이 그 협의회 의장을 맡고 거기에 감사원장 그다음에 각종 그 사정기관장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기구죠. 그래서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경찰, 그렇죠. 국정원, 국세청 이런 다 포함되는 거죠. 경찰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의미 있게 한 9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우리나라 청렴 도가 국가 청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했던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뒤에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 활동을 멈춰버렸죠. 예. 없어진 게 아니라 기능을 정지시키고 훈령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도록 돼 있는데 훈령 자체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에 방산 비리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장명진 방산청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학교 아주 가까운 동기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고리 3인방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다 연관된 거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비리예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파헤쳐지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위 측근들, 핵심 측근들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구여권 내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어떻게 보면 그 참 오늘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던데 머리를 어디 감추고 꼬리는 그 대신 환히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 싶습니다. 그 제가 볼 때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그 게이트를 실제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많이 했었는데 말하자면 이러한 것처럼 방산 비리 속에서 이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우병우,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그 연결돼서 그것이 만약에 드러난다면은 상당히 그것이 좀 전모 중에서 또 일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정원이 적폐청산 TF 활동을 이제 시작했죠. 13개 과제를 설정했다 그러죠. 이게 이제 야당으로서는 특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이제 바른정당도 대단히 이렇게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포함된 과제가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박근혜 정부라고 하지만은 그 전에 이명박 정부가 다 연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NLL 대화록 같은 것도 그렇고 국정원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또 이 중에서 논두렁 시계,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부분들은 이명박 정권의 어떤 국정원을 그대로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NLL 대화록과 국정원 댓글 사건은 바른정당 그 당시 이제 김무성 지금 현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의권 전체가 이렇게 국정원 TF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은 자체 조사 프로그램이거든요. 진상조사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제 현실 여건입니다. 그게 뭐 이 검찰도 파견 나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검찰에서 각각 이 사건에 대해 수사했던 기록도 다 이렇게 국정원 TF 팀에 지금 넘기고 사실 또 이 결과도 만만치 않겠네요. 결과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이 국정원이 스스로 한번 이런 그 자체 어떤 그런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부 비리 청산 작업을 하고 또 그걸 갖다가 이 과거사 청산위원회라는 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록도 남기고 했었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는 사실은 이제 과거사 청산위원회에서 작업을 한 걸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방어적으로 그렇게 임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국정원이 상당히 이제 스스로가 이거는 털고 가야 되겠다. 워낙 지금 국정원 자체가 지금 도마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고 또 이번에 그 취임한 서훈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국가정보원이 정말 국민의 어떤 이 정보원으로서 이렇게 다시 서기 위해서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고 지금 이 서훈 국정원장이라는 이런 분들이 또 국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분들입니다. 이게서 어떤 설정된 과제들이 보면은 지난 대선과 올 대선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색깔 논쟁에 다 이렇게 들어갔던 내용들인데 아마 이것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그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야3당이 어쨌든 간에 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리사가 그리고 고용노동부 조대엽 장관의 자진 사퇴 등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추가 경정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보면은 상당히 야3당 각각은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3당은 다들 이제 정당도 달리하고 야3당으로 묶이는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추경 관련해서 보이콧을 이렇게 벌이면서 일시적으로 한
열흘 또 채 안 되죠. 네. 그 정도 이렇게 보이콧 연대를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조대엽 낙마와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로 이렇게 그냥 국민의당이 이렇게 물러서고 곧바로 이제 바른정당이 물러서면서 한국당으로서는 더 이상 이렇게 보이콧을 할 이제 동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는데 그만큼 이렇게 취약한 연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각 3당은 또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묶인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쉽지는 않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큰 틀로 보면은 우리가 지난 이렇게 작년 총선 이후에 지금 이제 3당 혹은 다당 체제인데 한국당은 계속 양당 구도로 복원을 이렇게 시도가 있고 국민의당은 거기에서 어떤 본인들의 어떤 존재 의미를 3당 체제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이 대선 조작 음모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위기에 지금 달해 있고 네. 바른정당은 뭐 상당히 홍준표 한국당 대표로부터는 뭐 기생정당이다 뭐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당이 자기의 어떤 이 신보수 세력을 결집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는 과정 같아요. 양당이 각각 지금 이제 해나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추구가 다 좀 다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한국당 경우에는 민주당과 맞설 수 있는 야당은 자기들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가기 전에 1대1 구도로 회귀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걸 국민들한테 계속 암시를 하면서 야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걸 하는 것이고 바른정당 경우에는 보수의 어떤 정통성 내지는 보수의 앞으로 어떤 그런 주도권을 놓고 자유한국당하고는 한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도생을 하고 내년에 어떻게든 지방선거를 통해서 존립을 보장을 받아야 다당 구도가 유지가 된다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19일 날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거기에서 어떤 모양새가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자기 말대로 거기에 불참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궁색하게 오히려 몰릴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은 그렇게 대립각을 세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기에는 이 조금은 좀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는 그런 현상으로 비치지도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근데 보수 정당에서는 상당히 인재 영입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은 이제 바른정당하고 이렇게 자유한국당하고 경쟁이 보수 경쟁인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제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이렇게 치열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과거 보수 그러니까 수구 세력이 이렇게 괴멸 이제 정치 제도 정치에서 이제 벗어날 때는 과거 수구 세력이 이렇게 온건 세력을 흡수해서 가는 경우보다는 온건 세력이 들어와서 수구 세력이 자동으로 퇴출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게 뭐 가까운 비거는 예로 뭐 3당 합당 이후에 민정당 세력이 이렇게 도태되면서 이렇게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운이 왔듯이 예전에 왕당파 같은 것도 유럽의 왕당파도 있어서 퇴출되는 과정인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퇴출되느냐 아니면 과거 이제 민주당처럼 이렇게 저쪽 바른정당이나 국민당 쪽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가느냐 뭐 이런 부분으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관전 포인트인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어느 쪽도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말하면은 보수 정당이 어떤 살아남기 차원에서 어떤 이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진보 인사라든지 진보 세력과 이렇게 함께하는 경우가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구보수 세력이 이렇게 한골 탈퇴하든지 퇴각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세력이 어떤 이 중심을 이렇게 잡는. 항상 구보수 세력은 일시적으로는 하더라도 언제든지 역사적 정리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자유한국당이 정리돼가는 역사성 속에 있는데
과연 이렇게 주도적으로 지금 보수 재편 나서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바른정당에게 굉장히 이렇게 유리한 국면이 있다 보는데,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는 바로 1년이라고 하는 너무 단기적인 승부에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국면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이야기를 하고 뭐 하면서도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유석준 같은 사람을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그 영입을 해서 그 사람이 또 그 영입되자마자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그거는 뭐 그 정치적 탄압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등을 보면 이 그 방향 설정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그 엉뚱한 방향이고 그렇게 계속 간다고 했을 때는 과연 자유한국당이 보수 전체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 혁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겠느냐, 그 점은 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그 지금 모습은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은 대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당 기준으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탄핵 반대층들을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14%, 10에서 14%로 이렇게 바른정당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지금 뭐 5, 6% 되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강경 보수를 껴안는 부분들이 유리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끌고 가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바른 방향이냐, 이런 의구심은 계속 이제 남는 거죠. 보수,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 등 어쨌든 거기에 있는 분들도 본인 당의 어떤 바른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그 두 자릿수가 되면 이렇게 보수 세력이 좀 달리 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때까지의 어떤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다른 당들은 아마 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 국민의당은 8월 27일이죠. 예. 그 아마 지금 제보 조작 사건 여파로 안철수와 박지원 전 대표 영향이 좀 감소되면서 정동영, 천정배, 문병호, 김한길 4파전으로 이렇게 갈 듯이 보입니다. 예, 뭐 그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 천정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그런 당의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이 당의 진로를 새롭게 좀 선택을 해야 된다, 모색을 해야 된다는 흐름이라면, 문병호, 김한길 이런 분들은 뭐 지금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안철수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전 대표하고 관계나 또 지금 이 문재인 정부하고 관계가 워낙 이쪽 분들은 좀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정동영, 천정배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서는 그 국민의당에 앞날이 없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누가 더 그 국민을 위한 계획을 하느냐,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경쟁을 벌이고 그 한편으로 협력해야 된다. 협력과 경쟁을 펼쳐야 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정동영, 천정배 그 의원들 쪽이 조금은 어떤 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그게 이제 당내에서 어떤 거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하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총선이나 이런 것 때는 그 반문 정서, 이렇게 문재인 지금 대통령의 이전 시절에 호남 홀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범한 어떤 대중적 정서를 안고 총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지금 대선 이후에 현재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강조하면서 90% 지지율을 갖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총 노선을 문재인과 개혁 경쟁을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을 공격 타겟으로 할 것이냐. 아마 이 지금 총 노선의 투쟁이 이번 전당대회의 어떤 당 대표를 뽑는 게 결정이 된다면은 이 분당도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분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그런, 지금 뭐 우리가 보다시피 문병호, 김한길 두 분은 수도권이 이제 기반이고, 이 정동영, 천정배 같은 경우는 호남이 기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기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층이 좀 다르고, 또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지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극명해지고 거기서 어떤 우열이 가려진다면 조금은 이제 이 당의 흐름 자체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각각 개별 정치인들의 선택이나 이런 데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뭐 어떻게 나타나냐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국민의당이 8월 27일 전당대회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걸 통해서 당의 그 새로운 어떤 비전과 그 대안을 이렇게 정립해 나가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협치 시대에서 그 집권 여당이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우리가 강조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풀었다 그러죠. 예. 뭐 특히 이제 그 국민의당 제보조사 사건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의 어떤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머리 자르기 이렇게 예. 표현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임 실장이 이렇게 사과를 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는 국민의당과는 협치를 어쨌든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어떤 인식들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파악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또 거기서 우군으로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배려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어쨌든 여당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고 여당이 그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있었거든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야당을 압박하면서 그 가겠다는 그런 그거였다면 그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야당하고 관계를 풀어나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거였는데 이번에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장을 만들고 또 그래서 시간을 벌고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이전에 거기 협상이 결렬되면서 울컥거려서 눈물을 보였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앞으로 좀 사랑받는 대중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아마 꼬인 전국을 좀 푸는데 어쨌든 뭐 앞장섰다. 이런 국민적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추다르크가 아니라 추키호테 아니냐. 이렇게 일부의 어떤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대중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 세력들한테는 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멀리 그까지 내다보고 뭐 서울시장 경선이라든지 내다보고 한 행보 아니냐. 본인의 어떤 이 상당히 이 알키레스 건이었던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 찬성을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일시에 그것을 좀 이렇게 극복하지 않았나 이런 이 나름대로 어떤 평가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